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집에서 계속 생활하다 보니까 좀 지루하고 힘든 면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지혜롭게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들 긍정심리학 제 4장 행복 이론에 대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이론에 대한 내용을 두 편에 걸쳐서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7개 이론에 대한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1편에서는 앞쪽 3개에 대한 설명을 할 거고요. 2편에서는 나머지 4개의 이론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기 전에 교재하고 제가 학습자료실에 올려놓은 PPT를 출력하시든지 하셔가지고 준비를 해두시고 제 강의와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행복 이론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우리 교재 111페이지부터 있습니다. 112페이지에 보시면 표 4의 1에 행복 이론에 대한 표가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웰빙 이론, 2번 상향 이론, 하향 이론, 통합 이론, 3번 욕망 충족 이론, 4번 목표 이론, 5번 비교 이론, 6번 적응 및 대처 이론, 7번 강점 및 덕목 이론입니다. 먼저 1번 웰빙 이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웰빙 이론을 보기 전에요. 우리 PPT 자료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 행복에 대한 관점으로 쾌락주의적인 관점과 자기실현적 관점으로 나눠가지고 7개 이론을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쾌락주의적인 관점으로는 욕망 충족 이론, 목표 이론, 비교 이론, 적응 및 대처 이론을 들고 있고요. 자기실현적 관점으로는 웰빙 이론, 상향 이론 및 하향 이론, 그리고 강점 및 덕목 이론으로 분류를 해놓고 있는데 이것은 뭐 두부 자르듯이 딱 잘라서 쾌락주의적 관점과 자기실현적 관점으로 나눌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어떤 주요한 특성을 잡아가지고 분류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그런 분류는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하튼 긍정심리학에서는 행복이론을 쾌락주의적인 관점과 자기실현적 관점 큰 두 가지로 나누어서 구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웰빙 이론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우리 교재는 113페이지에서 114페이지에 있습니다. 먼저 이제 웰빙에 대한 정의를 해야 될 텐데 웰빙은 말 그대로 잘, 행복하게, 빙, 산다라는 뜻이죠. 잘 산다, 행복하게 산다라는 그런 개념인데요. 사전적으로는 웰빙은 몸과 마음의 편안함과 행복을 추구하는 태도와 행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전에서는 몸과 마음의 편안함과 행복을 추구하는 태도나 행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실 웰빙을 우리가 공부해 볼 때는 사실 그 반대되는 개념인 웰다잉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발생학적으로 봤을 때는 웰빙 다음에 웰다잉이 되겠죠. 물론 이제 힌두이즘이나 불교에서는 윤회를 생각하니까 웰빙, 웰다잉, 웰빙, 웰다잉이 어떤 원형적으로 계속 진행된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여하튼 발생학적으로는 웰빙 이후에 웰다잉이 되게 되는데 웰다잉은 뭐가 되겠습니까? 잘 죽는 거죠. 행복하게 죽는 것.
우리가 행복하게 죽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도 그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단서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이제 well dying, 잘 죽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제가 우리 학습 자료실에 우리 4장 자료를 올려놓으면서 또 자료를 하나 올려놨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호스피스 전문의인 오츠 슈이츠라는 일본 의사인데요. 내과 의사인데요. 이 사람이 쓴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호스피스 의사인데 뭐 처음엔 교토에서 병원에 근무하다가 지금 2008년 이후에는 동경에 있는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이신데 총 1000명의 임종을 하고서 자기가 그런 임종할 때 많은 사람들이 후회를 한다는 거죠. 자신의 삶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데 되게 그 후회하는 것이 되게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 후회하는 것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한 2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다. 해서 이분이 자기의 경험으로 죽을 때 후회하는 것들을 25가지로 정리해서 책으로 썼습니다. 상당히 좀 재밌는 내용인데요. 거기 보면 사람들이 되게 이 후회하는 것들이 25가지를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뭐 나쁜 짓을 하지 않았더라면 라는 후회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기억에 남는 연애를 했었더라면, 그리고 고향에 찾아가 보았더라면, 그리고 결혼을 했었더라면, 또 자기 자식을 결혼을 시켰더라면, 그리고 또 담배를 일찍 끊었더라면 하는 후회를 하기도 한답니다. 이런 것들이 한 25가지인데 제가 자료실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자신의 삶을 한번 아직 20대 초반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지 못했겠지만 앞으로 자신의 삶에서 이런 것들을 후회하지 않도록 한번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료를 한번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웰빙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면은요, 이제 그 디너라는 사람이 그 웰빙을 정의를 했는데요. 웰빙은 서브젝티브 웰빙이라는 겁니다. 서브젝티브는 이제 주관적이라는 거죠. 웰빙을 판단할 때 주관적으로 각각의 사람마다 주관이 다르잖아요. 그 주관적인 측면에서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오브젝티브, 객관적인 측면에서 웰빙을 판단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 주관적인 자신의 관점에서 웰빙을 판단할 때 자신이 느끼는 삶의 만족 그리고 긍정 정서의 경험, 이 2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봤어요. 자신이 느끼는 삶의 만족 그리고 긍정적인 정서의 경험, 그 측면에서 주관적으로 자신의 삶을 판단할 때 행복하다, 잘 산다 했을 때 그것이 행복한 삶이라는 거죠. 두 번째, 키스와 워터맨이라는 사람이 이제 웰빙에 대한 정의를 했는데요.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웰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서적 웰빙, 심리적 웰빙, 사회적 웰빙입니다.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웰빙을 정의를 하고 있는데 정서적 웰빙, 심리적 웰빙, 사회적 웰빙입니다. 그 3가지 측면에 하위 분류로서 총 15가지를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먼저 정서적 웰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적 웰빙은 삶을 통해서 경험한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경험의 균형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뭐 긍정적인 경험만 하는 건 아니고요. 또 부정적인 경험을 하는 건 아니고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경험의 균형 상태를 정서적 웰빙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총 4가지 하위 분류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서적 웰빙에는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 삶의 만족, 행복감, 그 4가지 하위 분류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심리적 웰빙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심리적 웰빙은 개인적인 측면의 웰빙이 되겠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긍정적인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정신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총 6가지 하위 분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면은요. 첫 번째 자기 수용,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 개인의 성장, 삶의 목표, 환경 통제, 자율성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웰빙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회적 웰빙은 공개적인 겁니다. 방금 전에 얘기한 심리적 웰빙, 개인적인 측면의 웰빙과는 좀 대립적인 개념이죠. 사회적 웰빙은 보다 공개적이고 사회적인 기준에 역점을 둔 것입니다. 하위 분류로서 5가지를 들고 있는데요. 사회적인 일관성, 사회적인 실현, 사회적 통합, 사회적 수용, 사회적 공헌의 차원, 이 5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웰빙 이론은 이 정도 공부를 하고요. 두 번째로 상향 이론과 하향 이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는 3번째 페이지에 되어 있고요. 우리 교재는 114페이지, 116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상향 이론을 보면요. 상향 이론은 바텀업 시올이죠.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이론이라는 얘기인데, 상향 이론의 정의는 행복이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즐거운 순간들의 총합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견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그런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인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환경적인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자신의 경제적인 상황, 그리고 건강적인 상황, 결혼했는지 여부, 종교 등 여러 가지 그런 환경적인 상황이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견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향 이론이 있는데요. 탑다운 시열이죠.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내려온다라는 하향 이론은 행복이 개인의 유전적 기질이나 성격, 정서, 성향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그런 견해입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요인을 개선하는 것보다는 삶에 대한 태도, 마음가짐에 강력한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념이나 태도를 변화시켜야지 행복으로 갈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우리 교재 마지막에 보면 이제 통합이론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상향 이론과 하향 이론을 합친 겁니다. 즉, 행복은, 웰빙은 상향 이론적인 요소, 즉 환경적인 영향과 하향 이론적인 요소, 개인의 유전적 기질이나 성격에 영향을 받는다는 견해가 통합이론이 되겠습니다. 통합이론은 이 2가지의 영향을 함께 받는다는 그런 견해이고요. 또 원격 요인과 근접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원격 요인은 좀 먼 간접적인 영향, 간접적인 요소에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고요. 근접 요인은 직접적인 그런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즉 환경적인 요소를 놓고 봤을 때 자신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반면에 또 간접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이런 요인들이 그러니까 환경적인 요소나 아니면은 유전적인 요소나 간에 자신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기도 하면서 그 자신의 행복도를 결정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행복도가 가장 높은 사람의 예를 들고 있는데요. 우리 교재 116페이지에 2번째 문단에 보면은 예를 들고 있는데요.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행복도가 가장 높은 사람은 서유럽 국가의 중상류 계층에 속하는 행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수용적이고 지지적인 부모의 양육을 받으며 성장하여서 굳건한 자존감을 갖춘 낙관적이고 외향적인 성격의 소유자로서 원하는 직업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건강한 기운자들이다라고 예를 들고 있는데요.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그냥 샘플로 제시하고 있다라고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향 이론과 하향 이론에 대해 설명은 이 정도 하고요. 세 번째로 이제 욕망 충족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욕망 충족 이론은 이제 그럼 욕망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욕망은 동기, 욕구, 소망, 추동, 모티브 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동의어인데요. 이런 것들이 동의어인데 동기에 대한 정의, 욕망에 대한 정의를 먼저 해봐야 되겠습니다. 욕망 혹은 동기로 표현되는 이 단어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어떤 행동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서 그 행동의 방향과 강도를 결정하고 그 행동의 지속성을 유지시켜주는 심리적 구성 개념을 욕망 혹은 동기라고 합니다. 한 번 더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동기 혹은 욕망은 어떤 행동의 원인이 되는 곳으로서 그 행동의 강도와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 행동의 지속성을 유지시켜주고요. 그런 심리적인 구성 개념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인간에게는 5가지 욕망 혹은 6가지 욕망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뭐 식욕, 색욕, 수면욕 이런 건 기본적인 거죠. 충족이 안 되면 죽든지 후속 세대가 끊기게 됩니다. 그리고 명예욕, 재욕, 어떤 사람은 권력욕을 포함해서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욕망인데요. 그런 기본적인 욕망들을 충족했을 때 행복해진다는 그런 이론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욕구 위계라는 게 있는데요. 욕구 위계. 위계는 이제 계단, 단계 그런 뜻입니다. 욕구도 계단처럼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하위 계단에 있는 게 있고 중간 단계, 가장 높은 계단에 있는 욕구가 있다라는 건데요. 매슬로우가 욕구 단계설이라는 걸 주장을 했어요. 매슬로우에 의하면 가장 낮은 단계 생리적인 욕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 사회적인 욕구, 존경의 욕구, 인지적인 욕구,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 심리적인 욕구, 그리고 자기 실현에 대한 욕구 맨 위에 있는 이렇게 욕망이라는 것은 욕구라는 것은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건데요. 그것이 욕구 위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외적 동기와 내적 동기가 있는데요. 외적 동기와 내적 동기 좀 중요한 개념입니다. 외적 동기는 타인의 인정이나 칭찬을 얻기 위한 욕구나 사회적 비판과 처벌을 피하기 위한 욕구에서 파생되는 것을 외적 동기라고 합니다. 외적 요인에 의해서 생긴 동기나 욕구, 그것이 외적 동기가 되겠죠. 내적 동기는 새롭고 도전적인 것을 추구하고 자신의 능력을 확정하여서 연만하며 항상 탐구하고 배우고자 하는 선천적인 성향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욕구, 곧 외적 동기보다는 내적 동기에 의해서 추동되는 그런 행위들이 좀 더 행복감을 더 느낀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내적 동기와 이제 외적 동기를 살펴봤는데요. 내적 동기가 외적인 보상에 의해 가지고 대체되는 현상, 즉 외적
느끼는 어떤 보상에 의해서 내적 동기가 훼손되는 그런 현상을 과잉정당화라고 합니다. 과잉정당화라고 합니다. 과잉정당화는 내적 동기가 외적인 보상에 의해서 대체되는 현상을 과잉정당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쾌락과 즐거움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쾌락은 이제 영어로 pleasure라고 표현되고 즐거움은 enjoyment라고 해서 사실 쾌락과 즐거움을 구분하고 있는데 굳이 구분하고 있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뭐 같은 것으로 동의어로서 파악하고 있죠. 그렇지만 좀 세밀하게 쾌락과 즐거움을 구분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플레저, 쾌락은 심리적인 성장이나 발달로 이어지지 않고요. 유쾌함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쾌락이 필요한 것을 쾌락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즐거움, 인조이먼트는 그 자체로 성취감, 신선감을 주고 그 영향이 지속되며 잠재력을 확장하는 그런 기능을 갖는 것을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는 쾌락도 중요하지만 즐거움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욕망 충족 이론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재의 122페이지에 보시면 욕망 충족 이론의 한계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욕망 충족 이론의 한계. 첫 번째, 다양한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외부적인 조건과 행복도의 상관관계는 상당히 미미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욕망의 충족 상태는 일시적인 겁니다. 그래서 욕망을 지속적으로 충족시키기는 어렵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하나의 욕망이 충족되면 그 욕망에 익숙해져 가지고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번째, 개인적 욕망이 충분히 충족되어도 자신보다 더 풍요로운 사람을 보게 되면 비교에 의해 가지고 행복이 저하된다는 거죠. 행복감이. 마지막으로 행복은 욕망의 충족 이외에도 타인과의 비교, 지향하는 목표, 적응 과정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4장 행복이론의 1편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편에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